영수가, 너 참 무섭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이 말을 내렸던 그 순간, 저는 제가 정의를 외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나를 위해 집을 담보 잡고, 딸의 결혼 자금을 빼돌리고, 아내의 30년 희생을 짓밟으면서도 저는 당당했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이제 저는 지하방 한 칸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했던 진짜 가족이 누구였는지를요. 은빛의 시간과 함께하는 오늘의 사연. 끝까지 보시면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여운이 남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영수가, 너 참 무섭다. 이 한마디를 아내에게 내뱉던 그 순간, 저는 제가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솔직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탁 위에 내동댕이 쳐진 낡은 통장 하나를 두고 아내는 마치 제가 살인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눈을 부라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통장에는 뭐가 들어 있었냐고요? 걔가 사업하면서 술 한 잔 덜 마시고 담배 한 갑 아껴가며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피와 땀으로 만든 돈이죠. 그런데 아내는 그 돈의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그 돈이 향한 곳만 문제 삼더군요. 이게 다 뭐야? 지혜 결혼 준비금이 왜 시누이 통장으로 가 있어?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혜, 우리 딸 소중한 거 압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직 29이고 앞날이 구말리인 나이 아닙니까? 예식비야 남자 쪽에서도 반 내고 신혼집도 남자 집안이랑 반반씩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누나는요? 지금 당장 전세금 오른다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닥달하는데 남동생인 제가 그걸 보고만 있는 게 사람 굿입니까? 당신 정신 나갔어. 지혜 결혼식이 한 달 앞인데 우리가 낼 예식비 반, 혼수비, 신혼집 호텔 돈, 이게 다 얼마야? 아내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솔직히 제 귀에는 그냥 돈 타령으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여자들은 왜 맨날 돈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지. 근데 누나는 어떡하라고요? 누나는 내 피 붙이고 내 살 붙이인데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는 몰라. 우리 누나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그랬더니 아내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아. 지겹도록 들었어. 누나가 가발 공장 다니며 당신 대학 보냈다는 얘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고. 그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식탁에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죠. 지겹다고? 지겹다고. 우리 누나는 18살의 꽃다운 나이를 가발 공장 먼지 속에 파묻었어. 하루 14시간씩 기계처럼 일해서 번 돈을 본인 옷 한 벌 안 사고 내 등록금 냈다고. 총가락 마디가 잘려나가는데도 마취도 안 깬 상태에서 닌석이 학원비 걱정을 했던 사람이 우리 누나야. 제 목소리가 너무 커졌는지 방에 있던 딸 지혜가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넌 내 아빠가 어떻게 대학 갔는지 알아? 내 고모가 18살에 학교 그만두고 공장 들어가서
손가락 잃어가며. 돈 벌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살아? 아내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은혜 갚는 게 왜 우리 딸 미래를 파는 거냐고. 신우이 형님은 남편 있잖아. 예영은 대기업 다니다 사업했다며? 왜 그 집 일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 매영 얘기가 나오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매영이 IT 사업한다고 시작한 게 벌써 10년째인데 번번이 실패만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매영 인격까지 부정할 이유가 됩니까? 매영이 지금 힘든 시기라 그래. 좀만 있으면 회생한다고 했어. 그러자 아내가 허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자존심에 불을 붙였죠. 당신 그 말 10년째 하고 있어. 매형 회생은 무슨 신우이가 투잡, 쓰리잡 뛰는 거 모르는 줄 알아? 저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누나 혼자 고생하는데 내가 팔짱 끼고 있으란 말이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게 그냥 돈 때문에 우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영수가, 솔직히 말해봐. 이 집, 이 차,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다 누구 덕이야? 내가 밖에서 쟤처럼 구르며 벌어온 돈 아냐?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간섭하며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야? 제 말에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당신 뻔뻔함에 질렸어. 이혼해요. 난 우리 딸이랑 살 거니까 당신은 당신 누나랑 사세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30년을 같이 살면서 밥이나 차려주고 애나 키우면서 산 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혼을 입에 올려?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남편 귀한 줄 모르는 여편네는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건 결국 우리 누나밖에 없다는 확신을 하면서요. 택시를 타고 누나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핸드폰으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 민석이야. 지금 누나 집으로 갈게. 누나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민석아, 무슨 일 있니? 얼른 와라. 누나가 따뜻한 밥 지어 놓을게. 그 한마디에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싹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확신을 하며 누나네 아파트 주차장에 내렸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나를 챙기는 게 뭐가 잘못됐나? 부모 덕에 대학 나오고 고생 한 번 없이 자란 아내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시절의 한기가 제 가슴에는 여전히 박혀 있습니다. 1980년대 찢어지게 가난해서 수제비 한 그릇으로 온 식구가 배를 채워야 했던 그 시린 겨울을요. 그때 우리 셋째 누나 점순이는 고작 18살이었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누나는 학교 대신 가발 공장을 선택했습니다. 제 몸속에 흐르는 피의 절반은 그렇게 누나가 흘린 눈물과 살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그 누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내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저는 누나네 집 복도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거든요. 귀를 기울이자 매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박점순. 처남한테 전화해서 돈 좀 더 받아오라니까. 걔 인테리어 사업한다며. 그 정도 돈도 없을 것 같아. 뒤이어 들려오는 누나의 가냘픈 목소리. 민석이도 이제 지혜 결혼시킨다고 힘들대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매영의 그 말투는 사업 실패로 기가 죽은 가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매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누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야. 저는 애써 그 의심을 떨쳐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나가 나타났을 때 누나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석아, 어서 와. 들어와. 저는 누나를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누나를 지킬 거야. 아내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누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남동생의 도리니까요. 누나네 집 거실에 앉아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아까 문 밖에서 들었던 매영의 목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처남한테 돈 좀 더 받아오라니까.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누나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그런 의심은 제 비열한 상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전까지 붙여놨더군요. 민석아, 많이 먹어라.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을 거 아냐. 누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매영은 안방에 들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조금 다급해 보이긴 했지만 뭐 사업하는 사람이면 다 그렇죠. 저도 거래처랑 통화할 때 목소리 높아질 때 많으니까요. 누나, 매영은 요즘 사업 어때? 좀 나아졌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누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번에 강원도 쪽에 큰 프로젝트 하나 잡았다고 하더라. 그것만 성사되면 우리도 좀 숨통 트일 것 같아. 강원도 프로젝트.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매영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내 영숙이가 매영을 폄하하던 그 말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껴졌죠. 저는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번에 내가 준 돈으로 일단 전세금 문제 해결하고 매형 프로젝트 잘 되면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아, 그런데 영숙이는 괜찮니? 아까 전화 목소리 들으니까 많이 화났던 것 같던데.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이혼 서류는 진짜야.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누나 앞에서 아내 걱정을 해야 합니까? 누나는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했는데 아내는 고작 30년 같이 산 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혼이니 뭐니 하는 겁니까? 누나, 영숙이는 신경 쓰지 마. 원래 저 여자가 좀 통이 좁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제 말에 누나는 안심했는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매영이 나왔습니다.
매형은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처남. 언제 왔어? 오랜만이네. 하지만 제 눈에는 매형의 눈빛이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뭔가 초조한 듯한, 계산적인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매형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처남, 이번에 정말 고맙더라. 점순이한테 들었어. 처남, 덕분에 우리 전세금 문제 해결됐다고. 진짜 고마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매형.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당연한 거죠. 매형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처남, 인테리어 사업 요즘 잘 되지? 요즘 부동산 경기 좋다던데.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대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요. 먹고 살만은 합니다. 그러자 매형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처남,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번에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투자자를 한 명 더 구하고 있거든. 처남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아내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우이 형님은 남편 있잖아. 왜 그 집 일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떨쳐냈습니다. 매형은 저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려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 투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건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매형은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선 쪽에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 거기 땅값이 지금 엄청 싸거든. 지금 투자하면 2년 안에 최소 3배는 불려줄 수 있어. 정선. 그 지명이 묘하게 신경 쓰였지만 저는 매형의 열정적인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매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처남 형편되는 대로 천천히 생각해봐. 가족끼리 좋은 일 같이 하면 좋잖아?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생각해 볼게요. 사실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걸 매형은 모를 겁니다. 딸 지혜, 결혼 준비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이미 누나한테 다 준 상태거든요. 매형은 곧 또 급한 전화가 왔는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안. 중요한 전화라서 먼저 가볼게. 매형이 나가자 거실에는 저와 누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매형 요즘 강원도 자주 가? 누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일주일에 2~3번은 가는 것 같아.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가 봐. 일주일에 2~3번. 그게 정상적인 사업 출장 횟수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제가 누나에게 준 그 돈이 제가 아내와 싸우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저는 누나네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는 싫었습니다. 아내의 그 차가운 눈빛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대학 동기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민석이야. 지금 술 한잔 할 수 있어? 준호는 흔쾌히 승낙했고 저는 단골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준호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우리 마누라 말이야. 내가 누나 좀 도와줬다고 이혼하자고 그래.
이게 말이 돼?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에이, 재수 씨가 좀 심했네. 형제 돕는 게 뭐가 잘못이야. 요즘 세상에 내 같은 의리남이 어디 있냐.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역시 남자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 누나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손가락까지 잃어가며 날 키웠다고. 그런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살아. 준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형제애가 중요하지. 여자들은 그런 거 몰라. 돈만 아는 거지 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서 온 수십 통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지혜가 울고 있어. 하지만 저는 그 문자들을 읽지도 않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네 집에서 잤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지기 직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누나를 지키는 게 남동생의 도리야. 아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는 자꾸만 매형의 그 초조한 눈빛과 처남한테 돈 좀 더 받아오라 하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매형은 좋은 사람이야. 누나는 행복할 거야. 그리고 아내도 곧 제 마음을 알아줄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준호네 집에서 이틀을 보내고 나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 안 분위기가 장례식장보다 더 차갑더군요. 거실 소파에는 딸 지혜가 빨갛게 눈이 부은 채로 앉아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이럴 거야? 내 결혼식 다음 달인데.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너희 엄마가 호들갑을 떠는 거지. 아빠가 돈 없는 사람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체념, 절망. 저는 그게 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진짜 끝인 거 알지?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 영수가,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30년을 같이 산 부부가 말 한마디로 끝이 되냐?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 나랑 지혜 대신 신우이를 선택한 거잖아.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둘 다 지키는 거라고. 왜 자꾸 나보고 하나를 버리라고 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안방이 아니라 서재에서 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딸 결혼 준비금으로 모아뒀던 돈은 이미 다 누나한테 갔고 남은 건 생활비로 쓸 적금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누나를 도와야 하는데 아내랑 딸한테도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물론 아내랑 같이 살림을 꾸려서 장만한 집이지만 법적으로는 제 소유였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 돈으로 누나를 확실하게 도와주고 지혜 결혼식도 치르고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현장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은행 직원은 제 집을 담보로 최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대출금이 통장에 찍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 돈이면 모든 게 해결돼. 누나 전세금 문제도 해결하고 매형 사업도 도와주고 지혜 결혼식도 거창하게 치를 수 있어. 저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야. 오늘 저녁에 나올 수 있어? 좋은 소식 있어서 그래. 누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무슨 일인데?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누나 좋아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누나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왔고, 손가락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나, 또 다쳤어?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누나는 괜찮다며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니야. 설거지하다가 그냥 좀. 괜찮아.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였죠. 누나, 이거 받아. 5천만 원 들어있어. 누나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민서가, 이게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받은 돈도 아직 못 갚았는데. 저는 누나의 손을 꼭 잡고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이 돈으로 누나는 일단 전세금 문제 확실히 해결하고 남는 돈으로 예형 프로젝트 투자도 좀 하고 그래. 누나는 봉투를 쥔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서가, 영숙이는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몰라. 나중에 내가 다 해결하고 나서 말할 거야. 누나는 신경 쓰지 말고 이 돈은 절대 매형한테 다 맡기지 말고 누나가 직접 관리해. 알았지?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가, 근데 정말 괜찮은 거야? 내 가정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 걱정 마. 영숙이는 원래 돈 앞에서 좀 예민한 여자야. 근데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고맙다고 할 거야. 여자들은 다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누나를 도왔고 곧 지혜 결혼식도 치를 수 있을 거고 아내도 제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기분 좋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실에는 아내와 딸이 울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예식장에서 온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잔금 미납으로 예약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박민석,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식장 잔금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음 주에 넣을 거니까.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음 주? 오늘이 마감이야. 이미 취소됐다고.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 친구들한테 다 청첩장 돌렸어요. 이제 어떡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여자들은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걸까요? 내가 내일 당장 예식장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내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설마 또 신우이한테 돈 준 거야? 그 돈이 어디서 났어?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는 제 침묵을 보고 모든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당신,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았지? 그렇지. 저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얘가 대출 좀 받은 게 무슨 죄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건데.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섬뜩해서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이 집이 누구 덕에 생긴 건지.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저는 아내의 말을 끊고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뭘 했는데? 밥이나 차려주고 애나 키운 게 뭐가 대단해. 그건 아내 의무 아니야. 근데 나는 밖에서 쟤처럼 일해서 이 집 마련했고, 이 차 샀고, 너희 먹여 살렸어. 그런 내가 내 누나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지혜가 아빠를 멈춰달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우리 누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총가락 잃어가며 날 키웠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살아. 아내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혜야, 짐 싸. 우리 내 외할머니 집으로 가자.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뭐? 지금 집 나간다고? 영수가, 진정하고 얘기 좀 해보자고. 아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혼 서류는 법원에 제출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받을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짐을 싸서 지혜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술 한잔하자. 내가 산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여자들은 정말 모르겠어. 남편이 형제 좀 챙긴다고 집을 나가? 이게 말이 돼? 친구들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에이, 재수 씨가 너무 심했다. 요즘 여자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거야. 여자들이 좀만 참아주면 자정이 평화로운 건데 왜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아내도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아내와 딸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저는 여전히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허전하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안 나고, 저녁에 들어와도 어서 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면 안 됐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순간 제가 한 모든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누나를 지킨 건 옳은 일이야. 여자들이 좀만 참아주면 되는 건데 너무 이기적인 거야. 인테리어 현장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집안일 좀 있어서요.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누나한테 줬고 남은 돈으로 지혜 결혼식을 치러야 하는데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는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일단 누나부터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아내랑 천천히 대화해보면 되겠지. 그날 저녁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준호, 성민, 태수가 모였는데 다들 제 사정을 알고 있었죠. 민서가 요즘 힘들지? 준호가 소주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마누라가 좀 삐졌을 뿐이야. 곧 돌아올 거야.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자들은 원래 그래. 화났다가도 금방 풀려. 근데 민서가 넌 진짜 의리 있는 놈이야. 요즘 세상에 형제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재수 씨가 좀 이해심이 부족한 거야. 시누이가 힘들면 도와줘야지. 그게 가족 아냐. 친구들의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남자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저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마누라는 돈만 밝히고 시누이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참나. 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한 일은 정당해. 나중에 재수 씨도 내 마음 알아줄 거야. 여자들은 원래 그래. 좀 혼쭐 나야 정신 차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칠 고생해보면 집이 얼마나 편한지 알겠지. 나도 남편 노릇한다고 30년을 벌어다 줬는데 그걸 모르고.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민서가 너 진짜 대단하다. 집까지 담보 잡히면서 누나 도와주는 거 쉬운 일 아니야. 나 같으면 못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제가 뭐 별건가. 누나가 날 위해 손가락까지 잃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성민이 소주를 한 잔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5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누나분이 그걸로 뭐 하신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전세금 문제 해결하고 매형 사업 자금으로 좀 보태주고 그럴 거야. 매형이 이번에 강원도에서 큰 프로젝트 잡았다고 하더라고. 그때 준호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원도? 매형이 거기 자주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누나 말로는 일주일에 2~3번은 간다던데.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그게 강원도 쪽으로 사업한다는 사람들 중에 도박하는 경우 많거든. 내 말은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저는 발끈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매형은 그런 사람 아니야. 진짜 사업하는 거라고. 성민도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민서가 준호가 너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 사업한다고 강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도박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라는 거지.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확인. 내가 내 매형을 의심하라고? 너희들 정말 우리 마누라 편들려고 작정했네. 태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서가. 우리가 무슨. 그냥 큰돈이 오갔으니까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지. 내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결정을, 제 선택을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너희들이 뭘 알아? 우리 매형은 대기업 다니다가 사업한 사람이야. 10년 동안 힘들게 했어도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도박? 말도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간다. 오늘 기분 더러워서 못 있겠네. 친구들이 야, 민서가 하고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내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 민석이야. 잘 있어? 누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응, 민석아, 잘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매형은? 요즘 프로젝트는 잘 돼가? 누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잘 돼가는 것 같아. 그런데 민서가, 사실은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준 그 돈, 매형이 알고 있어. 내가 숨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래서? 누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형이 그 돈으로 투자를 좀 해야 한다고. 강원도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해서. 민서가,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누나, 그게 얼마나 됐어? 누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부. 매형이 전부 가져갔어. 전세금은 나중에 프로젝트 성공하면 해결한다고. 전부. 5천만 원 전부. 제가 집을 담보로 빌린 그 돈이, 제가 딸 결혼식을 망치면서까지 지킨 그 돈이 매형 손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누나, 그게 진짜 프로젝트 투자금 맞아? 누나가 울먹였습니다. 민서가, 나도 잘 모르겠어. 매형이 자꾸 급하다고,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다고. 나도 믿고 싶어. 민서가, 나도 믿고 싶단 말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택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사업한다는 사람들 중에 도박하는 경우 많거든. 그리고 누나네 집 복도에서 들었던 매형의 목소리. 저남한테 돈 좀 더 받아오라니까? 터질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매형이 그럴 리 없어. 친구들이 괜히 의심만 심어놓은 거야. 매형은 진짜 사업 투자를 하는 거야. 내가 믿어야 해. 내가 의심하면 누나는 어떡하냐고. 집에 도착해서 텅 빈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통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매형 프로젝트 성공하면 돈 벌어서 갚으면 되고, 아내도 그때 가서 내 능력 알아보면 되고, 나는 잘못 안 했어. 나는 가족을 지킨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준호의 경고와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영숙이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신우이 형님, 보박 빚 갚아주는 게 당신 누나 은혜 갚는 거야? 저는 베개를 머리에 눌러 쓰고 그 목소리를 지우려 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아내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제 30년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여자들이 모르는 거야. 형제 간의 의리를, 가족의 소중함을. 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저는 결국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대출받은 1억 중 누나에게 준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제 통장에는 아직 5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혜 결혼식 비용으로 쓸 예정이었지만 아내가 집을 나간 후로는 그 돈을 건드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내가 돌아올 거고 그때 이 돈으로 결혼식을 제대로 치러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 180만 원과 생활비를 감당하려니 그 5천만 원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매형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고 누나는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누나네 집에 들렀는데 갈 때마다 누나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민서가, 나 지금 병원이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누나? 누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매형이 어젯밤에 술 먹고 와서 돈 얘기하다가 민서가, 나 괜찮아. 그냥 좀 넘어져서 팔 삐끗했어. 저는 현장 일을 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래처에서 사장님, 오늘 마감인데요. 라고 소리쳤지만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내 누나가 다쳤는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누나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죠. 제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짓이야? 매형이 누나를 때렸어? 누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서가. 내 매형이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술 먹고 실수한 거야. 돈 얘기하다가 흥분해서. 돈 얘기. 저는 누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누나, 매형이 그 돈 다 쓴 거야?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민서가, 미안해. 내 매형이 프로젝트 투자한다고 했는데 다 날렸대. 그리고 어제 밤에 또 돈 달라고. 너한테 다시 부탁해보라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돈을 달라고요? 아니, 잠깐. 프로젝트 투자가 실패한 건가? 아니면 누나, 솔직히 말해봐. 매형이 도박한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 매형이 그럴 리 없어. 그냥 투자 잘못한 거야. 사업이 안 풀린 거라고. 하지만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확신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누나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와 똑같이요. 저는 누나를 달랬습니다. 누나,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5천만 원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건 지혜 결혼식 돈이야.
그걸 또 누나한테 줄 수는. 아니, 안 돼. 그러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 하지만 누나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날 밤, 누나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석 씨 맞으시죠? 저희는 A은행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이번 달 분 아직 입금 안 되셨는데요. 맞아. 깜빡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 180만 원. 아, 네. 내일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체 미수금은 아직 안 들어왔고 당장 급한 불은 제 개인 통장에서 꺼내 써야 했습니다. 며칠 후 거래처에서 날아온 건 계약 취소 통보였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일 처리가 너무 늦어서 다른 업체로 변경했습니다.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 생활비 충당하고 대출이자 낼 생각이었는데 저는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잖아. 소장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위에서 결정한 거라. 저는 사무실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 개비, 두 개비, 세 개비. 재떨이가 담배꽁초로 가득 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나였습니다. 민서가. 내 매형이 연락 왔어. 강원도에서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 울고 있는 것 같았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을 다 잃었대. 그리고 빚까지 졌대. 민서가. 우리 어떡하니? 저는 전화를 끊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 중 누나에게 준 5천만 원이 도박판에서 사라졌습니다. 준호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매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매형이 받았습니다. 처남, 미안해. 술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그 돈이 어떻게 된 거야? 매형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처음엔 진짜 투자하려고 했어. 근데 한번 해봤는데 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2배로 만들어서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미안해. 도박. 진짜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형,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집으로 와. 매형이 한참을 울더니 말했습니다. 처남, 나 지금 못 가. 여기 사람들한테 빚이 좀 있어. 처남,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어?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요? 걔가 이미 5천만 원을 날렸는데 또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누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눈물 흘리던 누나. 손가락 잃어가며 저를 키워준 누나. 저는 여전히 누나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형, 얼마나 필요한데.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매형이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만. 3천만 원만 있으면 여기 빚 갚고 나올 수 있어. 3천만 원. 그걸 또 매형한테 주면 지혜 결혼식은 어떡합니까? 아내는 어떡하고요? 하지만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 잔고 4,820만 원. 여기서 3천만 원을 빼면 1,82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대출이자 몇 달 못 내면 집은 정말 경매로 넘어갑니다. 지혜 결혼식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겁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좌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나 명의 계좌로 3천만 원. 송금 완료.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걸.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매형이 빚 갚고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누나도 편해질 거고, 그럼 아내도 이해해 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 1,82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내 영숙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 나랑 지혜 대신 신우이를 선택한 거잖아. 저는 베개를 머리에 눌러쓰고 그 목소리를 지우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나는 잘못 안 했어. 누나를 지킨 거야. 가족을 지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새벽까지 눈을 뜬 채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매형에게 돈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매일 병원 침대에 누워 울기만 했습니다. 민서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누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잘못 아니야. 매형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을 누나에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집 앞에 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매 공고. 이제 정말로 제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이, 걔가 가족과 함께 웃고 울던 이 공간이 이제 사라집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였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죠. 여보세요. 지혜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다음 주에 결혼식 올려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결혼식을? 그럼 나는... 지혜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는 안 오셔도 돼요. 아니, 오지 마세요. 엄마랑 나, 우리 둘이서 할 거예요.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내 결혼식에 왜 못 가? 지혜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자격 없어요. 고모 도와준답시고 내 결혼식 망쳐놓고 우리 집까지 날려먹고. 아빠, 나 정말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빠가 고모 남편. 도박, 빚 갚아주느라
내 결혼식 못한다고? 저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지혜야, 아빠는 누나를 위해서. 그만해요. 지혜의 비명이 귓가를 찢었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고모 얘기만 하시네요. 나는요? 나는 아빠 딸 아니에요. 30년 동안 아빠 밥 차려주고 뒷바라지한 엄마는요? 우린 고모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앉아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딸의 결혼식. 제가 평생 기다려온 그날에 저는 초대받지 못한 겁니다. 아니, 거부당한 겁니다. 제 딸에게요. 눈물이 났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 영숙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 결혼식 사진입니다. 당신 목까지 제가 축하해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법원에서 연락할 겁니다. 사진을 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혜 손을 잡고 함께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모습.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딸 손을 잡고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취기가 올라오자 모든 게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누나를 도와준 게 잘못입니까? 형제를 챙긴 게 죄입니까? 저는 그저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핸드폰을 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수가,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접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사업도 하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아내와 딸은 저를 버렸고 사업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남은 건 병원 침대에 누워 우는 누나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나였습니다. 민서가. 내 매형 찾았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서? 누나가 흐느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내 매형이 사채업자들한테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대. 민서가. 우리 어떡하니?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매형이 사채업자들한테 맞았다고요? 그럼 제가 보낸 3천만 원은요? 또 날린 겁니까?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매형을 봤을 때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매형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팔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형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소한의 미안함조차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매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 내 돈이 어떻게 됐어? 3천만 원이. 매형이 비웃었습니다. 저남, 미안하지만 다 날렸어. 이번엔 진짜 딸 것 같았는데. 저는 주먹을 날리려다 멈췄습니다. 때려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돈이 돌아옵니까? 제 인생이 돌아옵니까?
저는 매형을 놓고 뒤돌아섰습니다. 복도에서 누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정말 미안해. 저는 누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해요. 나도 이제 못 도와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잡고 걷는 연인들, 아이 손잡고 웃는 부부들. 저도 저랬었는데, 저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수가, 내가 틀렸어.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답장이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군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은 애초에 남편도 아빠도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저 신우이의 동생이었을 뿐이에요. 제발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경매 딱지가 붙은 그 문으로. 이제 정말 끝입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주를 마시며 저는 여전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누나 도와준 게 죄냐고. 여자들이 좀만 이해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저는 정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법원 복도 의자 위에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염은 대충 깎았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내 영숙이가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죠. 아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당당하고 차갑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제가 일어나 다가가려 하자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고 싶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죠.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신가요? 아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고합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 판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아직 이혼 의사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 고치겠습니다.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그 차가운 웃음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쌓았습니다. 두툼한 서류들이었습니다. 판사님, 이건 피고가 배우자 몰래 가정 재산을 임해 처분한 증거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우에게 보낸 금액 이체 내역,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추더니 낡은 공책 10여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30년 동안 작성한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저는 그 공책들을 봤습니다. 누렇게 바랜 표지, 낡아 빠진 모서리. 아내가 매일 밤 식탁에 앉아 뭔가를 적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용돈 기입장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의 변호사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판사님, 여기 보시면 1995년 3월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피고가 신우이에게 보낸 돈, 시댁 제사비, 신우이 자녀 학원비까지. 원고는 이 모든 돈을 본인의 생활비를 아껴서 메워왔습니다. 판사가 가계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목을 빼고 봤습니다. 아내의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3월 5일, 남편이 신우이에게 50만 원, 생활비에서 30만 원 부족. 이번 달 고기 안 사 먹기로. 7월 12일, 시댁 제사비 100만 원, 지혜 학원비 모자람, 내 옷 안 사기로. 11월 23일, 신우이 큰애 대학 등록금 보탬 200만 원, 겨울 코트 포기, 작년 거 입기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30년 동안 아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내 돈 내가 쓴다 고 당당하게 외칠 때마다 아내는 본인의 옷을 포기하고 고기를 포기하고 머리숱까지 포기하며 그 구멍을 메우고 있었던 겁니까? 변호사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2008년 4월, 남편이 신우이 전세금 보태줌 500만 원, 지혜 수학여행비 부족, 친정어머니께 빌림. 저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2008년, 지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수학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하던 그 시절, 아내가 친정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최근 기록을 펼쳤습니다. 2025년 11월, 남편이 주택 담보로 1억 대출. 이 중 5천만 원 신우이에게 송금. 지혜 결혼 준비금 전액 소진. 결혼식 취소. 아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가계부를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당신, 이거 한번 읽어봐요. 30년 동안 내가 뭐 했는지. 당신이 내 돈이라고 외칠 때마다 나는 뭘 포기했는지. 저는 가계부를 넘겼습니다. 1장, 2장, 3장. 모든 페이지마다 아내의 포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 결혼식 참석 포기, 동창회 포기, 이용실 포기, 새 신발 포기, 친정, 부모님 용돈 포기.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영수가, 나는 몰랐어.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30년 동안 내가 매일 밤 이거 쓰는 거 봤잖아요. 안 물어본 거죠.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한테는 신우이 손가락 하나가 나보다 소중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당신, 내가 30년 동안 생선 대가리 구워 먹은 거 알아요? 당신이랑 지혜는 고기 먹이려고 나는 생선 대가리 먹었어요. 얘 옷은 10년 넘게 같은 거 입었어요. 친구들 만나면 창피해서 못 나갔어요. 근데 당신은 신우이한테 수천만 원씩 주고 다니면서 마보고 여자가 돈만 밝힌다고 했잖아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했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신우이 손가락 아파한 그 마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내 손 봤어요? 내 손에 굳은 살이 얼마나 박혀 있는지 알아요? 당신이 신우이 눈물 닦아주는 동안 나는 혼자 울면서 설거지했어요. 당신이 신우이 병원비 걱정하는 동안 나는 친정엄마 병원비도 못 보냈어요. 그게 남편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아내의 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우는 걸 본 적도, 아내의 속마음을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벌어온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돈 뒤에서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림을 지켜왔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나 은혜 갚는다고 쓴 그 돈, 그거 사실은 내 피눈물이에요. 당신 누나가 당신 대학 보냈다고요? 나는 당신 30년 인생 떠바쳤어요. 근데 당신은 누나 손가락 하나가 나보다 소중했죠. 이제 그 값비싼 의리, 당신 혼자 짊어지고 사세요. 나랑 지혜는 이제 당신 인생에 없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저는 판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나가려 할 때 저는 아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은 이제 소용없어요.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사세요. 아내가 나간 조정실에 저만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30년치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아내의 희생이, 아내의 사랑이, 아내의 눈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했던 건 누나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걸. 제 진짜 가족은 누나가 아니라 30년을 함께한 아내와 딸이었다는 걸.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법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망쳤습니다. 누구도 아닌 제가 제 손으로 제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누나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이 나고 2달 후였죠.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15만 원 받는 일용직 잡부였죠. 보호자이신 강민석 씨 맞으십니까? 닥점순 씨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누나가 죽었다고요?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형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고 친척들은 연락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빈소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누나의 영정 사진을 보며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내가 나를 지킨다더니 이게 뭐니? 하고 묻는 것 같았죠. 문상객은 단 한 명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친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힘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수 씨랑 지혜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 안 했어. 할 수가 없었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장례를 치르는 비용조차 없었습니다. 구청에 연락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누나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것까지 모든 게 초라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누나의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납골당 앞에서 저는 누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 좁은 방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도 없는 방에서 형광등을 켜고 수도꼭지에서 찬물을 받아 세수를 합니다. 냉장고는 없습니다. 김치 한 통과 라면 몇 개가 전부입니다. 저녁을 먹을 때면 예전에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생각납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이제는 꿈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죠. 현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행복한 가족들을 봅니다. 아빠가 딸을 어깨에 태우고 걷고 엄마가 옆에서 웃으며 따라가는 모습.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도 저랬었는데, 지혜가 어렸을 때 저도 저렇게 어깨에 태우고 다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지나가는 웨딩홀 앞에서 발걸음이 멈춥니다. 신부가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 딸 지혜도 저렇게 결혼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소주를 마십니다.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소주 한 병이면 하루가 끝납니다. 취기가 오르면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내와 딸의 번호가 아직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뭐가 달라집니까? 가끔 문자를 씁니다. 지혜야, 아빠야, 잘 지내니? 하지만 보내지는 않습니다. 저장만 했다가 지웁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일입니다.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지혜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볼수록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다른 인부들이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손주 낳았어. 우리 마누라가 생일상 차려줬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담배를 물고 자리를 피합니다. 들을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는 더 이상 그런 가족이 없으니까요. 어느 날 밤 소주를 마시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겨우 55살인데 70살처럼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모습입니까?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다던 그 가장의 모습이 이겁니까? 저는 소주잔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쥐기가 오르자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냥 누나를 도와준 것뿐인데 형제를 챙긴 게 무슨 죄야? 영숙이 그 사람도 참. 좀만 참아주면 되는 건데.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제가 모든 걸 망쳤다는 걸. 가끔 편의점 앞을 지나가면 가족 단위 손님들이 보입니다.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엄마가 우유를 고르고 아이들이 과자를 고르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멈춰 섭니다. 저도 저랬었는데 지혜가 어렸을 때 저도 저렇게 편의점에서 과자 사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지하방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입니다. 찬물에 면을 넣고 스프를 털어 넣고 계란 하나 풀어 넣습니다. 이게 제 저녁입니다. 매일 똑같은 저녁.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예전에 아내가 해주던 음식들이 생각납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보들보들한 계란찜, 고소한 김치전. 이제는 다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딸 결혼 축하해주는 아빠들.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지 않고 껐습니다.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제 딸 결혼식에도 가지 못한 아빠니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지하방 창틈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 저만 이 지하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더 따릅니다. 취해야 잠이 옵니다. 술 없이는 잠들 수가 없거든요. 꿈속에서라도 아내와 딸이 나오면 너무 괴로워서요. 하지만 술에 취하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누나 도와준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영숙이가 좀만 이해해줬으면, 여자들이 좀만 참아주면 집안이 평화로운 건데,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에 듭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한 채로요.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납니다. 또 현장에 가야 합니다. 15만 원을 벌기 위해서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누나는 죽었고, 아내와 딸은 떠났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이 삶. 하지만 저는 오늘도 현장에 갑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비록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현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아빠와 딸이 손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딸이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아빠가 웃으며 딸을 안아줍니다.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은 이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또 중얼거립니다. 참, 나도 참 운이 없지. 여자들이 좀 참아주면, 다들 좀 이해해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그저 다음 역으로 향할 뿐이고, 저는 오늘도 지하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혼자서요. 영원히요. 오늘 사연의 민석 씨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의리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저버리고 형제라는 핑계로 아내를 짓밟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평생을 당신 옆을 지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은빛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